그러다 후회해. 여자 혼자서 버티기엔 이 바닥이 만만하지 않거든. 최만식이 서연이 볼을 툭툭 쳤습니다. 모욕적인 행동이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었어요.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나가 주세요. 서연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해병대 특유의 위압감이 묻어났죠. 하지만 최만식은 코웃음을 치며 여자가 고집이 세면 팔자가 사나워. 그가 손을 뻗어 서연이 턱을 잡으려 했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탁! 서연이 재빨리 그의 손목을 쳐냈습니다. 최만식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어요. 인연이 그는 서연이 어깨를 거칠게 밀쳤어요. 마지막으로 경고합니다. 지금 나가시면 없던 일로 하겠습니다. 용역들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서연의 기세에 눌린 것이었어요. 하지만 최만식이 소리쳤죠. 뭘 멍하니 서 있어. 다 부숴버려. 그때였습니다. 어떤 사연으로 이러한 상황이 일어나는지 함께 지켜봐 주세요.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오늘 하루 행복하실 겁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부산 자갈치 시장의 저녁은 언제나 활기찼습니다. 갈매기들이 하늘을 맴돌고 짭짤한 바다 냄새가 골목을 가득 채웠죠. 그 한 구석에 자리한 서연이네 해물탕 가게에서는 구수한 냄새가 솔솔 풍겨왔습니다. 서연은 커다란 솥 앞에 서서 육수를 쪄었습니다. 뽀얀 국물이 보글보글 끓어올랐어요. 35살의 서연은 검게 그을린 얼굴에 단단한 어깨를 가진 여성이었습니다. 짧게 자른 머리카락이 이마에 붙어 있었죠. 언니, 또 육수 끓이고 있어요? 문이 열리며 동생 서희가 들어왔습니다. 28살의 서희는 운동복 차림이었어요. 온몸에서 땀 냄새가 났습니다. 왔니? 운동 끝났어? 서연이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동생의 얼굴에는 멍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죠. 네. 오늘도 스파링 했어요. 다음 달 대회 준비하느라 정신없네요. 서희는 앞치마를 두르며 말했습니다. MMA 선수로 활동하는 동생이 바쁜 와중에도 가게를 도우러 오는 게 서연은 늘 고마웠어요. 무리하지 마. 다치면 안 돼. 언니야말로요. 새벽부터 시장 다니시느라 힘들잖아요. 서연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에서 신선한 해산물을 고르는 일은 이제 몸에 배어 있었죠. 해병대 시절 새벽 구보보다는 훨씬 편했습니다. 그때 주방문이 열리며 민지가 들어왔어요. 사장님, 홀 정리 다 끝났습니다. 24세 민지는 경호원 아카데미를 막 수료한 청년이었습니다. 취업 준비를 하며 아르바이트로 일하고 있었죠.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민지는 든든한 직원이었어요. 수고했어. 이제 손님들 올 시간이니까 준비하자. 서연이 말하자 모두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자 가게는 금세 손님들로 북적였어요. 대부분 단골 손님들이었습니다. 서연은 3년 전 해병대를 전역하고 이 가게를 열었죠. 처음엔 힘들었지만 이제는 자갈치 시장에서 소문난 맛집이 되었습니다. 서연 씨, 오늘도 국물이 끝내주네. 단골 택시기사 김 씨가 엄지를 치켜들었습니다. 많이 드세요. 추운 날씨에 몸 녹이셔야죠. 서연이 밝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최근 시장에는 재개발 소문이 돌고 있었어요. 대기업이 이 일대를 사들여 대형 쇼핑몰을 짓는다는 이야기였죠. 상인들은 모두 걱정에 빠져 있었습니다. 서연아, 내일 상인회 모임 우리 가게에서 하기로 했지? 옆 가게 주인 박 씨가 물었습니다. 네, 알고 있어요. 내일 저녁 7시죠? 맞아. 이번엔 정말 중요한 회의야. 재개발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해야 해. 박 씨의 얼굴에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서연도 마음이 무거웠어요. 이 가게는 단순한 생계수단이 아니었습니다. 저녁 후 새로운 삶을 시작한 곳이었고 소중한 추억이 깃든 공간이었죠. 해병대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수색대에서 복무하며 겪었던 힘든 일들, 그리고 그것을 이겨내며 얻은 강인함, 그 경험이 지금 이 서연을 만들었어요. 언니, 괜찮아요? 저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괜찮아. 우리가 이겨낼 거야. 하지만 마음속 불안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뭔가 큰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죠. 저녁 8시가 되었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빠져나가고 가게가 조금 한산해졌어요. 그때였습니다. 딸랑 문이 열리며 낯선 남자들이 들어왔습니다. 모두 검은 정장 차림이었어요. 앞선 남자는 배가 불룩 나온 중년이었습니다. 번들거리는 머리에 금목걸이를 했죠. 뒤따라 들어온 3명의 남자들은 덩치가 컸습니다.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서연이 차분하게 인사했습니다. 중년 남자가 느릿느릿 가게를 둘러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가웠죠. 여기가 서연이네 해물탕이군. 소문 많이 들었소. 서연은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일단 앉지. 이야기 좀 하자고. 남자들이 구석 테이블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서연은 서희와 민지에게 눈짓을 보냈어요. 술 좀 가져와. 비싼 걸로. 남자가 턱짓하며 말했습니다. 서연이 소주를 가져다 주자 남자는 입꼬리를 올렸어요. 자기소개를 안 했군. 나는 최만식이라고 하오. 이 동네 재개발 관련해서 일하는 사람이지. 서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아, 네. 서연 씨, 맞지? 해병대 출신이라고 들었는데. 최만식이 술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조롱하는 빛이 어렸어요. 네, 맞습니다. 대단하네. 여자가 해병대라니. 최만식의 말투에는 비아냥이 섞여 있었습니다. 서연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그런데 말이야, 이 가게 곧 정리해야 할 것 같은데? 순간 가게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서희와 민지의 표정도 굳어졌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직 모르나 본데. 이 일대가 곧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될 거야. 우리가 좋은 조건으로 매입하려고 왔으니 현명하게 판단하시길. 최만식이 서류 뭉치를 테이블에 툭 던졌습니다. 계약서였어요. 서연의 가슴 속에서 뭔가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분노였죠. 하지만 지금은 참아야 할 때였습니다. 죄송하지만 가게를 팔 생각은 없습니다. 서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최만식이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아직 상황 파악을 못하는군. 여기 있는 상인들 다들 우리 제안을 받아들였어. 서연 씨만 고집 부리면 곤란해질 텐데. 서연은 이를 악물었어요. 그래도 팔 생각 없습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최만식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후회하게 될 거야. 여자 혼자서 버티기엔 이 바닥이 만만치 않거든. 그가 서연의 볼을 툭툭 쳤습니다. 모욕적인 행동이었어요. 서연의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참았어요.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나가주세요. 서연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해병대 특유의 위압감이 묻어났죠. 최만식이 코웃음을 쳤어요. 좋아. 오늘은 이만 가지. 하지만 다시 올 거야. 그때는 이렇게 점잖게 끝나지 않을 거라고. 남자들이 우르르 일어났습니다. 문이 쾅 닫히고 가게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언니. 서희가 걱정스럽게 다가왔어요. 서연은 떨리는 손을 꽉 쥐었습니다. 괜찮아. 다
괜찮을 거야. 하지만 그녀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민지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사장님, 저희가 지킬게요. 절대 그런 놈들한테 지지 않을 거예요. 서연은 고마운 마음에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는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해병대를 전역하고 평범한 삶을 꿈꿨건만 또다시 싸워야 하는 상황이 온 것이었죠. 폭풍 전야의 부산밤은 그렇게 깊어가고 있었어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서연은 평소처럼 가게를 운영했지만 마음 한구석엔 늘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언니, 오늘도 일찍 왔네요. 저희가 체육관 가방을 메고 들어왔습니다. 얼굴에 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어요. 응. 오늘 상인회 모임이 있잖아. 준비할 게 많아서. 서연이 대답하며 테이블을 닦았습니다. 저녁 7시 상인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모두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어요. 재개발 소문 때문에 다들 잠을 못 이루고 있었죠. 서연아, 너희 가게에도 그 사람들이 왔다며? 과일 가게 김 사장이 물었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끄덕이자 다들 한숨을 쉬었어요. 우리 가게도 그래. 계약서들이 밀면서 협박하더라고. 이러다 정말 쫓겨나는 거 아냐? 상인들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묻어났습니다. 회의가 한창일 때였습니다. 쾅! 가게 문이 거칠게 열렸어요. 최만식과 용역들이 들어왔습니다. 6명의 건장한 사내들이 위압적으로 서 있었어요. 상인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아이고, 모임 중이었나? 딱 좋네. 최만식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죠. 나가주세요. 여긴 영업 중입니다. 서연이 차분하게 말했지만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어요. 최만식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영업. 곧 문 닫을 가게가 무슨 영업이야. 그가 테이블에 서류를 쾅 내려놓았습니다. 상인들이 움찔했어요. 다들 잘 들어. 다음 주까지 계약하지 않으면 보상금 한 푼도 못 받아. 알아서 해. 노골적인 협박이었죠. 민지가 주방에서 나왔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날카로웠어요. 경호원 훈련 때 배운 대로 상황을 빠르게 파악했죠. 용역들의 위치, 비상구까지의 거리, 사용할 수 있는 물건들을 순식간에 계산했습니다. 최 사장님,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나가주세요. 서연이 다시 한번 말했어요. 하지만 최만식은 오히려 서연에게 다가왔습니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나? 여자가 고집이 세면 팔자가 사나워진다고 했어. 그가 손을 뻗어 서연의 턱을 잡으려 했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탁! 서연이 재빨리 그의 손목을 쳐냈습니다. 해병대 근접 전투술의 기본 동작이었죠. 최만식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어요. 2년이 그가 술병을 집어 들었습니다. 그리고 거침없이 테이블에 내리쳤어요. 쨍그랑 유리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상인들이 비명을 질렀어요. 몇몇은 황급히 밖으로 뛰어나갔죠. 서연의 가슴 속에서 뭔가 뜨거운 것이 폭발할 것 같았습니다. 분노가 온몸을 타고 올라왔어요. 하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참았죠.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이 동네가 곧 황금 땅이 될 텐데 고집 부리면 손해야. 똑똑히 봐. 최만식이 서연의 볼을 툭툭 쳤습니다. 모욕적인 행동이었어요. 서연의 눈가가 파르르 떨렸죠. 용역 중 한 명이 선반을 발로 찼습니다. 그릇들이 와장창 깨졌어요. 또 다른 용역은 의자를 집어 던졌죠. 가게가 순식간에 엉망이 되어갔습니다. 서희가 주먹을 불끈 쥐고 앞으로 나서려 했어요. 하지만 서연이 손으로 막았습니다. 참아. 서연이 작게 속삭였어요. 서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MMA
선수로서의 자존심이 상했지만 언니의 말을 따랐죠. 여자 혼자서 버티기엔 이 바닥이 호락호락하지 않아. 특히 너처럼 고집 센 년은 더더욱. 최만식의 말에는 독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는 서연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어요. 서연이 뒤로 물러났지만 넘어지지는 않았죠. 그때 민지가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벽에 기대어 서서 용역들의 동선을 주시했어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것이었죠. 경호원 훈련 때 배운 대로 호흡을 가다듬었습니다. 오늘은 경고야. 다음엔 이 정도로 끝나지 않을 거라고 최만식이 침을 뱉듯 말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잔인한 빛이 어렸어요. 남은 상인들이 구석에 모여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서연의 마음이 아팠어요. 이 사람들은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소시민들이었죠. 이런 폭력 앞에서는 무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잘 생각해. 다음 주가 마지막 기회야. 최만식이 돌아서며 말했어요. 용역들이 우르르 따라 나갔습니다. 문이 쾅 닫히고 가게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죠. 서연아, 김 사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서연이 돌아보자 상인들의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미안해요. 제 때문에 다들.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어요. 하지만 그녀는 참았죠. 무슨 소리야. 우리가 미안하지. 박 사장이 서연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근데 서연아, 정말 괜찮겠니? 저 사람들, 보통 사람들이 아닌 것 같은데. 걱정이 묻어나는 물음이었어요. 서연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해병대 시절을 떠올렸죠. 폭염 속에서 40kg 군장을 메고 행군하던 날들, 차가운 바닷물 속에서 극기 훈련을 받던 순간들, 그 모든 고통을 이겨내고 수색대원이 되었던 자신을 기억했어요. 제가 해병대 수색대 출신인 거 다들 아시죠? 서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상인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 배운 게 하나 있어요. 절대 물러서지 않는 거예요. 서연의 눈빛이 단단해졌습니다. 두려움은 여전했지만 그 안에 결의가 자리 잡았죠. 상인들이 하나둘 가게를 떠났습니다. 서연과 서희, 민지만 남았어요. 깨진 유리를 치우며 서희가 말했습니다. 언니, 정말 괜찮아요? 솔직히 무서워. 하지만 도망칠 순 없어. 서연이 대답했어요. 민지가 빗자루를 들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제가 옆에 있을게요. 경호원 훈련 때 배운 게 헛되지 않았어요. 나도요, 언니. MMA는 괜히 배운 게 아니에요. 서희도 주먹을 쥐며 말했어요. 서연은 고마운 마음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이 계속 자라나고 있었어요. 최만식의 위협은 진짜였습니다. 다음엔 정말로 더 큰 일이 벌어질 것 같았죠. 밤이 깊어갔습니다. 서연은 가게 문을 잠그며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보이지 않는 도시의 밤하늘은 어둡기만 했죠. 엄마, 아빠, 절 지켜봐 주세요. 서연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부모님은 그녀가 해병대에 있을 때 돌아가셨어요. 이제 이 가게가 부모님과의 마지막 연결고리였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서연은 계속 뒤를 돌아봤습니다. 누군가 따라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해병대 시절 배운 경계 본능이 발동했죠.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잘 생각해. 시간이 많지 않아. 최만식의 목소리였습니다. 전화는 곧 끊어졌어요. 서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물러서지 않을 것이었어요. 폭풍이 다가오고 있었지만 서연은 맞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녁 8시 반. 저희는 체육관에서 막 훈련을 마쳤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지만 기분은 상쾌했어요. 다음 달 MMA 대회를 위한 준비가 순조로웠죠. 저희야, 오늘 컨디션 최고더라. 코치가 엄지를 치켜들었습니다. 저희는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어요. 감사합니다. 내일 또 뵐게요. 가방을 메고 체육관을 나선 서희는 언니 가게로 향했습니다. 평소보다 늦은 시간이었지만 언니를 도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최근 재개발 문제로 언니가 힘들어하는 걸 알고 있었죠. 가게 앞에 도착한 서희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안에서 큰 소리가 들렸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죠. 문을 열고 들어가자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최만식과 용역들이 가게를 어지럽히고 있었어요. 깨진 그릇들이 바닥에 널려 있었고 테이블은 뒤집혀 있었죠. 서연이 가운데 서서 최만식과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차분했지만 주먹은 꽉 쥐어져 있었어요. 민지는 주방 쪽에서 상황을 주시하고 있었죠. 언니, 서희가 다급히 불렀습니다. 최만식이 돌아보며 비웃었어요. 오, 동생도 왔네? 가족이 다 모였구만. 그의 목소리에는 조롱이 가득했습니다. 서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최만식은 계약서를 꺼내 서연 앞에 던졌습니다. 종이가 바닥에 흩어졌어요. 마지막 기회야. 지금 서명하면 그나마 보상금이라도 받을 수 있어. 하지만 계속 버티면 그가 손가락으로 목을 그었습니다. 노골적인 위협이었죠. 재개발되면 한 푼도 못 받아. 길거리에 나앉게 될 거라고. 서연의 눈가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단단했어요. 몇 번을 말해도 답은 같습니다. 안 팔아요. 순간 최만식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그가 손짓하자 용역들이 더욱 난폭하게 행동하기 시작했어요. 선반을 넘어뜨리고 의자를 발로 찼죠. 서연과 서희, 민지는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무언의 신호였어요. 각자 자리를 잡고 대응 준비를 했죠. 서연은 해병대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적과 대치했을 때의 긴장감, 전투 직전의 고요함. 지금이 바로 그런 순간이었어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경고합니다. 서연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습니다. 해병대 특유의 저음이었어요. 위압감이 느껴지는 목소리였죠. 지금 나가시면 없던 일로 하겠습니다. 용역들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서연의 기세에 눌린 것이었어요. 하지만 최만식이 소리쳤죠. 뭘 멍하니 서 있어. 다 부숴버려. 그때였습니다. 용역 중 한 명이 서희에게 다가왔어요. 덩치가 산만 한 사내였죠. 어디 감히 여자가 버틸 생각을 하냐? 그가 서희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서연의 눈빛이 변했어요. 해병대 수색대원의 눈빛이었죠.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 서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MMA 파이터의 본능이 깨어났어요. 몸의 균형을 잡고 상대의 움직임을 읽었죠. 민지는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경호원 훈련 때 배운 대로 가장 효율적인 위치를 잡았어요.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서연이 먼저 움직였어요. 해병대 근접전 투술의 기본인 빠른 스텝. 상대가 반응하기도 전에 거리를 좁혔죠. 그리고 정확한 타격. 용역의 목 옆을 쳤습니다. 급소를 노린 일격이었어요. 컥. 용역이
목을 잡고 주저앉았습니다. 서연은 멈추지 않았어요. 다음 상대에게로 향했죠. 서희는 자신을 밀친 용역과 대치했습니다. 상대가 주먹을 휘두르자 능숙하게 피했어요. 그리고 카운터. MMA에서 배운 정확한 타격이 상대의 복부를 파고들었죠. 으악. 용역이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서희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로우킥으로 상대의 다리를 쳤고 균형을 잃은 상대를 테이크다운으로 바닥에 넘어뜨렸죠. 민지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용역 한 명이 그녀를 무시하고 지나가려 했어요. 큰 실수였죠. 민지는 상대의 팔을 잡고 관절기를 걸었습니다. 경호원 훈련 때 배운 기술이었어요. 상대의 힘을 역이용해 제압하는 기술이었죠. 용역이 비명을 질렀지만 민지는 놓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조였어요. 가게 안은 순식간에 전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승부는 예상외로 빨리 기울었어요. 용역들은 단순한 폭력배였지만 세 여성은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었죠. 서연의 움직임은 군더더기가 없었습니다. 해병대에서 배운 대로 최소한의 동작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냈어요. 상대의 급소를 정확히 노렸고 불필요한 동작은 하지 않았죠. 한 용역이 의자를 들어 서연에게 내리치려 했습니다. 서연은 재빨리 옆으로 피하고 상대의 옆구리를 팔꿈치로 가격했어요. 정확한 간 타격이었죠. 끄억. 용역이 의자를 놓고 쓰러졌습니다. 서연은 숨을 고르며 다음 상대를 주시했어요. 서희는 그라운드에서 상대를 완전히 제압했습니다. 안발을 걸어 상대의 팔을 꺾었어요. MMA에서 배운 서브미션 기술이었죠. 항복해. 서희가 외쳤지만 용역은 버텼습니다. 서희는 어쩔 수 없이 압박을 더 강하게 했어요. 알았어. 항복한다고. 용역이 바닥을 치며 항복 신호를 보냈습니다. 서희는 그제야 놓아주었어요. 민지는 두 번째 용역과 맞섰습니다. 상대가 펀치를 날리자 그녀는 경호 기술의 기본인 디플렉션을 사용했어요. 상대의 공격을 흘려보내고 동시에 카운터를 날렸죠. 턱. 정확한 턱 타격에 용역이 비틀거렸습니다. 민지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상대를 벽으로 밀어붙였어요. 그리고 무릎으로 복부를 가격했죠. 최만식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자신의 부하들이 여자들에게 제압당하고 있었어요. 그것도 일방적으로. 이게 무슨. 그가 더듬거리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이때 서연이 그를 향해 걸어왔어요. 차분하지만 위압적인 걸음걸이였죠. 최만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리 가. 가까이 오지 마. 하지만 서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해병대 수색대원의 결의가 담겨 있었어요. 가게 한쪽에서는 CCTV가 모든 상황을 선명하게 녹화하고 있었습니다. 빨간 불빛이 깜빡이며 작동 중임을 알렸죠. 이 영상은 나중에 중요한 증거가 될 것이었어요. 용역들이 하나둘씩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신음소리만 간간히 들렸죠. 완벽한 제압이었어요. 서연이 최만식 앞에 섰습니다. 그녀의 숨은 거의 흐트러지지 않았어요. 반면 최만식은 공포에 질려 떨고 있었죠. 이제 아시겠습니까? 여자라고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전투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죠. 더 큰 폭풍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었어요. 가게 안은 전쟁터 같았습니다.
용역들이 여기저기 쓰러져 있었어요. 어떤 이는 배를 움켜잡고 신음했고 어떤 이는 팔을 부여잡고 있었죠. 완전한 패배였습니다. 최만식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너희가 누군지 알고 하는 짓이냐?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허세를 부리려 했지만 공포가 묻어났어요. 서연은 차분히 최만식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가웠지만 동시에 단호했어요. 숨을 고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해병대, 수색대 출신입니다. 강서연 병장이었죠. 순간 최만식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해병, 수색대, 그 이름만으로도 위압감이 느껴졌어요. 서연이 계속 말했습니다. 동생 서희는 현역 MMA 파이터고 민지 씨는 경호원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를 그저 약한 여자로만 봤다면 큰 착각이었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용역들이 일어나려고 몸부림쳤어요. 하지만 제대로 일어서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타격을 입은 급소가 너무 아팠죠. 경찰 불러. 한 용역이 신음하며 말했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생각이네요. 경찰을 부르죠. 서연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최만식의 얼굴이 더욱 하얗게 변했어요. 잠깐 기다려. 그가 다급히 외쳤습니다. 서연이 손을 멈추고 그를 바라봤어요. 뭘 기다리라는 거죠? 이러면 너희도 곤란해질 거야. 폭행죄로 잡혀갈 거라고. 최만식이 억지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전혀 동요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가게 천장을 가리켰죠. 저기 보이시나요? CCTV예요. 최만식의 시선이 천장으로 향했습니다. 빨간 불빛이 깜빡이는 CCTV가 있었어요. 그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죠. 처음부터 끝까지 다 녹화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먼저 가게를 부수고 우리를 위협했죠. 우리는 정당방위였을 뿐이에요. 서연의 말에 최만식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녀가 계속했어요. 그리고 이 영상은 경찰뿐만 아니라 언론에도 제보할 생각입니다. 재개발 브로커들의 폭력적인 상인, 괴롭힘, 좋은 기사 제목이 될 것 같네요. 순간 최만식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언론에 나간다면 그의 뒷배경까지 모두 드러날 것이었어요. 너희가 감히. 그가 이를 갈며 말했지만 더 이상 위협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초라해 보였죠. 그때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어요. 문이 열리며 상인들이 우르르 들어왔습니다. 소식을 듣고 달려온 것이었죠. 서연아, 괜찮니? 이게 무슨 일이야? 상인들은 가게의 참상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쓰러진 용역들을 보고는 더욱 놀랐어요. 이 사람들이 우리를 위협했어요. 가게를 부수고 폭력을 썼죠. 서연이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상인들의 표정이 분노로 일그러졌어요. 이런 나쁜 놈들, 우리도 참고만 있을 순 없어. 상인들이 최만식을 둘러쌌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진땀이 흘렀어요. 상황이 완전히 역전된 것이었죠. 최만식은 필사적으로 빠져나갈 구멍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사방이 막혀 있었어요.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협박했습니다. 너희들 후회할 거야. 재개발 조합에는 힘 있는 사람들이 많아. 시의원도 있고 경찰 간부도 있다고. 그의 말에 몇몇 상인들이 움찔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래서요? 그 힘 있는 사람들이 이런 불법 행위를 지시했나요?
그럼 그분들도 함께 법의 심판을 받아야겠네요. 서연의 당당한 태도에 상인들도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들이 한 목소리로 외쳤어요. 맞아. 우리가 무서워서 가만히 있을 줄 알았어? 정의는 우리 편이야. 최만식은 궁지에 몰렸습니다. 용역들은 여전히 제대로 일어서지 못했고 상인들은 점점 더 가까이 다가왔어요. 그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비 오듯 흘렀죠. 그때 상인회 회장인 박 사장이 나타났습니다. 나이 지긋한 그는 상황을 한눈에 파악했어요. 최 사장, 이제 그만하시죠. 박 회장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위험이 있었습니다. 최만식이 그를 보며 마지막 희망을 걸었어요. 박 회장님, 이 사람들이 저희를 충분히 봤습니다. CCTV도 있다니 누가 잘못했는지는 명백하겠죠. 박 회장의 말에 최만식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는 주머니를 뒤적이며 뭔가를 꺼냈어요. 두툼한 봉투였죠. 이거 오늘 일은 없던 걸로. 그가 봉투를 내밀었지만 서연은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가져가세요. 그럼 의료비라도. 최만식이 애걸하듯 말했어요. 용역들을 일으켜 세우려 했지만 그들은 여전히 비틀거렸죠. 저희가 팔짱을 끼고 말했습니다. 병원 가서 치료 잘 받으세요. 다시는 이런 짓 하지 마시고요. 민지도 덧붙였어요. 다음번엔 이 정도로 끝나지 않을 겁니다. 최만식과 용역들은 비틀거리며 가게를 빠져나갔습니다. 꼬리를 내린 모습이 초라했어요. 문이 닫히자 가게 안에는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서연아, 정말 대단해. 우리의 영웅이야. 상인들이 서연과 서희, 민지를 둘러싸고 박수를 쳤어요. 서연은 쑥스러워하며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함께했기에 가능했어요. 박 회장이 서연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감동이 어려 있었어요. 서연아, 정말 고맙다. 내가 없었다면 우리는 계속 당하고만 있었을 거야. 회장님, 서연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지난 3년간 이 시장에서 쌓아온 정이 느껴졌어요. 상인들이 하나둘 가게 정리를 도왔습니다. 깨진 그릇을 치우고 넘어진 테이블을 세웠어요. 모두가 한 마음으로 움직였죠. 오늘 저녁은 내가 쏜다. 다들 고생했으니 맛있는 거 먹자. 김 사장이 외쳤습니다. 다들 환호했어요. 그때 서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경찰서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강서연 씨죠? 방금 최만식이란 사람이 자수했습니다. 상해죄로요. 본인들이 먼저 잘못했다고 인정하더군요. 서연은 놀랐습니다. 최만식이 스스로 자수했다니. 아마도 더 큰 일이 벌어지는 걸 막으려는 선택이었겠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은 서연은 모두에게 소식을 전했어요. 상인들은 다시 한번 환호했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가게 문을 닫으며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유난히 밝아 보였죠. 엄마, 아빠, 잘했죠? 서연이 작게 속삭였습니다. 따뜻한 바람이 불어와 그녀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었어요. 마치 부모님이 대답하는 것 같았죠. 서희와 민지가 다가왔습니다.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오늘 정말 수고했어. 언니도요. 정말 멋있었어요. 우리 모두 잘했어요. 세 여성은 어깨동무를 하고 걸어갔습니다. 그들의 뒷모습에는 승리의 기쁨이 묻어났어요. 역전의 순간이었습니다. 약자로 보였던 그들이 정의로 악을 물리친 순간이었죠. 하지만
이것이 끝은 아니었습니다. 더 큰 변화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자갈치 시장은 평소의 활기를 되찾았어요. 상인들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피어났고 손님들도 북적였죠. 마치 폭풍이 지나간 후의 맑은 하늘 같았습니다. 서연은 여느 때처럼 육수를 끓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오늘은 기분이 달랐습니다. 가슴 속에 있던 무거운 돌덩이가 사라진 것 같았죠. 사장님, 손님이 찾으세요. 민지가 밝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서연이 주방에서 나가자 정장 차림의 중년 남성이 서 있었어요. 따뜻한 인상의 사내였죠. 안녕하세요. 정태수 형사입니다. 남자가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서연의 가슴이 살짝 뛰었어요. 혹시 무슨 문제가 있나 싶었죠. 아, 네. 무슨 일로? 좋은 소식을 전하러 왔습니다. 최만 씨, 일당이 모두 구속되었어요. 순간 서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 형사가 미소를 지으며 계속했어요. CCTV 영상이 결정적 증거가 되었죠. 덕분에 재개발 조합의 불법 행위도 모두 드러났습니다. 관련자들이 줄줄이 조사받고 있어요. 서연은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드디어 정의가 실현된 것이었어요. 눈가가 촉촉해졌죠. 그리고 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불법 재개발 계획 자체가 무산되었어요. 이제 상인분들이 쫓겨날 일은 없을 겁니다. 민지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가게 안에 있던 손님들도 박수를 쳤어요. 모두가 이 소식을 기다려왔던 것이었죠. 정 형사가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강서연 씨의 용기 덕분입니다. 정말 대단하셨어요. 아니에요. 다들 도와주셔서 가능했어요. 서연이 겸손하게 대답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정 형사가 떠난 후 시장 상인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모두 기쁨에 들떠 있었죠. 서연아, 들었어? 재개발이 무산됐대. 이제 안심하고 장사할 수 있겠어. 상인들의 목소리에는 안도감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서연을 둘러싸고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저녁이 되자 시장 한복판에서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상인들이 십시일반으로 준비한 감사 잔치였어요. 테이블에는 맛있는 음식들이 가득했죠. 오늘의 주인공 강서연, 박 회장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모두가 박수를 쳤어요. 서연은 쑥스러워하며 일어섰죠.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 혼자 한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함께 했기에 가능했습니다. 그때 서희가 숨을 헐떡이며 뛰어왔어요. 운동복 차림에 메달을 목에 걸고 있었죠. 언니, 나 우승했어. 서희가 금메달을 흔들며 외쳤습니다. MMA 대회에서 우승한 것이었어요. 서연은 동생을 꼭 안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렀죠. 정말 자랑스러워. 상인들이 다시 한번 박수를 쳤습니다. 서희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이 자리를 빌려 말하고 싶어요. 저의 롤모델은 언니예요. 약자를 지키는 정의로운 사람. 저도 언니처럼 되고 싶어요. 서연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동생의 말에 감동한 것이었죠. 형제 간의 끈끈한 정이 느껴졌어요. 민지도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사장님, 저 대기업 경호팀에 합격했어요. 정말? 축하해. 서연이 민지를 안았습니다. 민지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어요. 사장님, 덕분이에요. 여기서 일하면서 많이 배웠거든요. 주말엔 계속 와서 도울게요. 그럴 필요 없어. 내 일에 집중해. 아니에요. 여기가 제 둘째 집이에요. 꼭 올게요. 민지의 진심 어린 말에
서연은 또 한 번 울컥했습니다. 잔치가 무르익을 무렵 또 하나의 기쁜 소식이 전해졌어요. 시장 상인회에서 발표한 것이었죠. 여러분, 우리 자갈치 시장이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우수 사례로 선정되었습니다.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이것은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었어요. 시장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기회였죠. 이것도 서연이 덕분이야. 우리가 단결할 수 있었잖아. 김 사장이 말했습니다. 다들 고개를 끄덕였어요. 밤이 깊어갔지만 잔치는 계속되었습니다. 상인들은 노래를 부르고 춤을 췄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진정한 기쁨이었죠. 서연은 잠시 자리를 벗어나 바닷가로 나갔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불어왔어요. 파도 소리가 정겹게 들렸죠. 하늘을 올려다보니 별이 총총했습니다. 서연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가슴 가득 행복이 차올랐죠. 엄마, 아빠, 저 잘하고 있죠? 그녀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바람이 머리카락을 쓰다듬었어요. 부모님이 대답하는 것 같았죠.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희와 민지가 다가왔어요. 언니, 여기 있었네? 바람 쐬러 나왔어. 세 사람은 나란히 서서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달빛이 바다 위에 길을 만들었어요. 언니,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민지가 물었습니다. 서연은 미소를 지었어요. 그냥 이대로 맛있는 해물탕 끓이고 손님들 맞이하고 평범하게 살 거야. 평범하다고요? 언니가 서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서연도 따라 웃었어요. 그래, 나름대로 특별한 평범이겠지. 세 사람이 함께 웃었습니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밤바다에 퍼져나갔어요. 다음 날 아침, 서연은 평소처럼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시장으로 가서 신선한 해산물을 골랐어요. 이제는 아무도 그녀를 위협하지 않았죠. 가게로 돌아와 육수를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뽀얀 김이 피어올랐어요. 그 향기가 골목에 퍼져나갔죠. 서연이네, 해물탕이 제일이야. 지나가던 아주머니가 엄지를 치켜들었습니다. 서연은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손님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 중에는 새로운 얼굴들도 많았어요. 정의로운 해병의 이야기를 듣고 찾아온 사람들이었죠. 여기가 그 유명한 서연이네 해물탕이군요. 해병대 출신 사장님이 운영한다며요? 손님들이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서연은 쑥스러워하며 주문을 받았어요. 가게는 그 어느 때보다 바빴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행복했어요. 이것이 그녀가 원했던 삶이었죠. 저녁이 되어 가게 문을 닫을 무렵 서연은 잠시 의자에 앉았습니다. 하루의 피로가 밀려왔지만 마음은 가벼웠어요. 창밖을 보니 시장 골목에 불빛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습니다. 상인들이 저녁 준비를 하는 것이었죠. 평화로운 일상이 계속되고 있었어요. 서연은 일어나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그리고 가게 문을 잠그며 중얼거렸어요. 내일도 좋은 하루가 되겠지. 그녀의 얼굴에는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더 이상 두려워할 것도 싸워야 할 것도 없었죠. 서연은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은 당당했고 평온했어요. 정의는 승리했고 일상은 계속되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이야기 즐거우셨나요?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디가? 우리랑 좀 놀다 가지? 죄송하지만 가야 합니다. 이야.
차갑게 구니까 섹시한데? 맛있게 생겼어. 아직은 참아야 했습니다. 정체를 들키면 위험해질 수 있었어요. 그때 한 남자가 서연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그러고 보니 좀 이상하네. 이런 외진 곳에 젊은 여자가? 도철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곤 주머니에서 칼을 꺼내며 여기서 본 건 잊어버리는 게 좋을 거야.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자 음흉하게 웃더니 보증금이 필요하지 않을까? 예를 들면. 그리곤 서연이 가슴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707 특수부대 그녀가 왜 이 상황을 참고 있는지, 그리고 이후에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이야기가 더욱 재밌으실 겁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북한 산입구의 이른 아침은 조용했습니다. 평범한 등산복을 입은 두 여성이 주차장에서 내렸어요. 하지만 그들이 걸음걸이는 일반인과는 달랐죠. 너무 가볍고 너무 정확했습니다. 상사님, 오늘도 완벽한 등산객 코스프레네요. 서연이 작게 웃었어요. 그녀의 미소는 따뜻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지민아, 우리가 특수부대원이라는 걸 들키면 안 돼. 그냥 평범한 직장인 친구들이야. 알겠지? 네, 알겠습니다. 지민이 장난스럽게 경례를 했어요. 서연은 고개를 저으며 웃었죠. 두 사람의 배낭은 겉보기엔 평범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특수통신 장비와 지형 분석 도구들이 숨겨져 있었어요. 대테러 훈련을 위한 지형 정찰. 그것이 오늘의 임무였죠. 등산로에 들어서자 서연이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순간 그녀의 마음속에 옛 기억이 떠올랐어요. 여자가 707 특임단에? 농담하는 거야? 5년 전 처음 부대에 배치됐을 때 들었던 말이었죠. 그때의 서연은 주먹을 꽉 쥐며 참았습니다. 증명해 보이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리고 지금 그녀는 707 특임단 최초의 여성 부사관이 되었습니다. 자부심이 있었죠. 하지만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도 느꼈어요. 내가 실수하면 앞으로 들어올 여성대원들에게도 피해가 갈 거야. 그런 생각이 그녀를 더 완벽하게 만들었습니다. 때로는 너무 완벽해서 문제였죠. 상사님, 또 그 생각하세요? 지민이 목소리에 서연이 정신을 차렸어요. 무슨 생각? 상사님이 혼자 모든 걸 짊어지려고 할 때 나오는 표정이었어요. 서연이 놀란 듯 지민을 봤습니다. 넌 어떻게 2년이나 같이 일했는데 그 정도는 알죠. 상사님은 항상 너무 혼자 고민하세요. 지민의 말에는 따뜻함이 묻어났어요. 서연은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고마워, 지민아. 에이, 뭘요. 우린 팀이잖아요. 두 사람은 계속 산을 올랐어요. 첫 번째 정찰 지점에 도착했을 때 서연이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잠깐, 서연이 손을 들어 지민을 멈춰 세웠어요. 그녀의 눈이 바닥을 쳤습니다. 담배꽁초가 여러 개 떨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빈 술병도 보였죠. 하지만 가장 이상한 건 발자국이었습니다. 이 발자국, 신선해요. 지민도 긴장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등산화가 아니네요. 구두 자국 같은데? 서연의 본능이 경고를 보냈습니다. 뭔가 잘못됐어요. 일반 등산객이라면 이런 곳에서 술을 마시지 않죠. 게다가 구두를 신고 산에 오를 리도 없었습니다. 지민아, 조심해. 뭔가 수상해. 서연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흘렀어요. 그녀의 온몸이 경계 태세로 바뀌었죠. 발자국은 더 깊은 숲속으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서연은 잠시 고민했어요. 임무는 지형 정찰이지 수상한 사람들을 추적하는 게 아니었죠. 하지만 그녀의 직감이 말했습니다. 무시하면 안 돼. 상사님,
어떻게 할까요? 지민이 조용히 물었어요. 그녀도 긴장한 게 보였습니다. 서연이 심호흡을 했어요. 그리고 결정을 내렸죠. 조금만 더 확인해 보자. 하지만 위험하면 바로 빠져나오자.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발자국을 따라갔습니다. 숲이 점점 깊어졌어요. 햇빛도 잘 들어오지 않았죠. 그때였습니다. 야, 조심해. 병 깨지잖아. 멀리서 남자의 거친 목소리가 들렸어요. 서연과 지민은 즉시 나무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미안. 근데 여기 진짜 답답하다. 언제까지 숨어 있어야 해? 다른 목소리가 들렸어요. 서연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숨어 있다고? 이 사람들 뭔가 피해서 도망친 거야? 서연은 지민과 눈을 마주쳤어요. 지민도 같은 생각을 한 듯 했죠. 일단 더 들어보자. 서연이 입모양으로 말했어요. 지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철이 형이 고전락 준댄다. 그때까지만 참아. 젠장, 경찰 새끼들. 우리가 여기 있는 줄은 꿈에도 모르겠지. 서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경찰을 피해 도망친 사람들, 산속의 은신중. 이건 분명히 범죄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발견한 게 천만다행이야. 일반 등산객이 마주쳤다면 서연은 상상하기도 싫었어요. 특히 여성 등산객이라면 더 위험했을 겁니다. 그녀는 조용히 통신 장비를 꺼내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 순간 발밑에서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딱, 뭐야? 거기 누구 있어? 거친 목소리가 가까워졌어요. 서연의 온몸에 긴장이 흘렀습니다. 실수했다.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이제 숨는 것도 불가능했죠. 서연은 지민을 봤습니다. 그리고 작게 속삭였어요. 일반 등산객인 척해. 무슨 일이 있어도 정체를 들키면 안 돼. 지민이 긴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연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밝은 표정을 만들었죠.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등산객처럼. 나뭇가지를 헤치고 남자가 나타났어요. 험상궂은 얼굴, 문신이 가득한 팔, 그리고 위협적인 눈빛. 서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완벽하게 연기했어요. 어머, 깜짝이야. 여기 사람이 있었네요. 서연의 목소리는 천진난만했습니다. 그녀는 해맑게 웃으며 남자를 봤어요. 남자의 눈이 서연과 지민을 훑었습니다. 의심스러운 눈빛이었죠. 여기서 뭐 해? 등산이요. 날씨가 좋아서 친구랑 왔어요. 근데 길을 잃었나 봐요. 서연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녀의 연기는 완벽했습니다. 남자가 뒤를 돌아봤어요. 그리고 큰 소리로 외쳤죠. 야, 여기 여자들이 있어. 서연의 마음이 싸늘해졌습니다. 곧 두 명의 남자가 더 나타났어요. 그들의 눈빛은 불쾌했습니다. 서연과 지민을 보는 시선이 마치 먹잇감을 보는 것 같았죠. 오호, 이런 곳에서 미인들을 만나네? 키가 큰 남자가 비릿하게 웃었어요. 서연은 속으로 상황을 분석했습니다. 3명 모두 범죄자로 추정. 무기는 최소한 1명은 칼을 가지고 있어. 그녀의 눈이 남자의 허리춤을 스쳤어요. 옷 속에 뭔가 숨긴 게 보였죠. 저희 이만 가볼게요. 친구들이 기다려요. 서연이 밝게 말하며 돌아서려 했어요. 하지만 남자 중 1명이 길을 막았습니다. 어디가? 우리랑 좀 놀다 가지? 아니에요. 정말 가야 해요. 지민의 목소리에 두려움이 묻어났어요. 연기가 아니라 진짜였죠. 서연은 지민을 보호하듯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저희는 가야 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달랐어요. 경고의 신호였죠. 하지만 남자들은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아니, 알아채도 신경 쓰지 않았을 거예요. 야야, 그렇게 차갑게 굴지 마. 우리가 뭐 잡아먹기라도 하겠어? 가장 덩치가 큰 남자가 한 걸음 다가왔어요. 술 냄새가 났습니다. 서연의 몸이 본능적으로 긴장했어요. 정말로 가야 해요. 부탁드려요. 서연이 한 번 더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그때 키 큰 남자가 갑자기 서연의 팔을 잡았어요. 왜 이렇게 정이 없어? 잠깐만 얘기하자고. 그녀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참았어요. 아직은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담배와 술 냄새가 진동했어요. 그녀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며 자신을 다스렸죠. 아직이야. 하지만 지민의 떨리는 숨소리가 들렸어요. 서연의 보호 본능이 꿈틀거렸습니다. 손 좀 놔주시겠어요? 서연의 목소리는 여전히 정중했지만 그 속에는 차가운 경고가 담겨 있었어요. 남자가 비웃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우리 나쁜 사람은 아니야. 거짓말이었죠. 그들의 눈빛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어요. 가장 덩치가 큰 남자가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목에는 용 문신이 다리를 틀고 있었어요. 여기가 얼마나 외진 곳인지 알아? 소리 질러도 아무도 안 와. 그의 말에는 명백한 위협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겉으로는 침착함을 유지했죠. 저희는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이에요. 제발 보내주세요. 그때 세 번째 남자가 나섰어요. 그는 다른 두 명보다 날카로워 보였습니다. 검은 가죽 재킷을 입고 있었고 왼쪽 눈썹에는 흉터가 있었죠. 도철이 형, 이 여자들 뭔가 이상해. 도철, 서연은 그 이름을 기억했어요. 아까 들었던 대화에서 나온 이름이었죠. 곽도철이라 불린 남자가 서연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점점 의심스러워졌어요. 그러고 보니 진짜 이상하네. 이런 외진 곳에 젊은 여자 둘이서 등산 왔다고 했잖아요. 지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도철이 지민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불쾌한 미소를 지었죠. 어이구, 이쪽은 무서워서 벌벌 떠네? 귀엽긴. 그가 지민에게 손을 뻗으려 했어요. 순간 서연이 재빨리 지민 앞을 막아섰습니다. 하지 마세요. 짧은 두 마디였지만 그 속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도철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뭐야? 명령이야? 분위기가 급속도로 차가워졌어요. 세 남자의 표정이 모두 험악해졌죠. 서연은 실수했다는 걸 알았습니다. 너무 강하게 나갔어요. 일반 여성이라면 이렇게 당당할 수 없었을 거예요. 아니에요. 그냥 친구가 무서워해서. 서연이 다시 연기를 시작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도철이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찰칵, 접이식 칼이었습니다. 날카로운 칼날이 햇빛을 받아 번뜩였어요. 지민이 작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서연의 온몸에 전투 본능이 치솟았어요.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참았죠. 여기서 본 건 잊어버리는 게 좋을 거야. 도철의 목소리가 낮고 위협적으로 변했어요. 우리가 여기 있는 걸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 알겠어?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겠어요. 아무한테도 말 안 할게요. 하지만 도철은 만족하지 않은 듯 했어요. 그는 칼을 만지작거리며 더 가까이 다가왔죠. 말로만? 어떻게 믿어? 다른 두 남자도 점점 가까이 왔어요. 그들은 서연과 지민을 둘러싸기 시작했습니다. 보증금이 필요하지 않을까? 남자가 음흉하게 웃었어요. 그의 시선이
서연의 몸을 훑었죠. 서연의 안에서 분노가 끓어올랐습니다. 이런 쓰레기들. 하지만 그녀는 마지막 인내심을 짜냈어요. 아직은 정체를 들킬 수 없었으니까요. 돈이요? 저희가 가진 거 다 드릴게요. 서연이 배낭을 벗으려 했어요. 그때 흉터 있는 남자가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돈? 누가 돈 얘기했어? 우리가 거지야? 그의 눈빛이 더러워졌어요. 다른 걸로 보증하면 안 될까? 예를 들면 그가 서연의 얼굴에 손을 뻗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탁! 서연이 반사적으로 그의 손목을 쳤습니다. 아주 가볍게였지만 정확한 지점을 건드렸죠. 악! 남자가 손목을 움켜쥐며 뒤로 물러났어요. 실수였습니다. 서연은 순간적으로 본능이 튀어나온 걸 후회했어요. 도철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인연이 뭔가 배웠구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장난기는 사라지고 진짜 위협이 시작됐죠. 태권도 좀 배웠어요. 미안해요. 놀라서 서연이 변명했지만 도철은 이미 의심의 눈초리로 그녀를 보고 있었어요. 태권도? 그것 치고는 너무 정확했는데 도철이 칼을 들어 올렸습니다. 솔직히 말해. 넌 뭐야? 경찰이야? 아니에요. 정말 아니에요. 지민이 울먹이며 소리쳤어요. 서연은 지민을 보호하듯 더 가까이 섰습니다. 그녀의 몸은 이미 전투 자세에 가까웠어요. 숨기려 해도 숨겨지지 않았죠. 거짓말하지 마. 네 몸놀림 봐. 일반인이 아니야. 도철이 옳았어요. 서연은 너무 오래 특수부대에 있었습니다. 몸에 밴 습관은 쉽게 감출 수 없었죠. 그냥 운동을 좀 많이 했어요. 웃기고 있네. 빡빡머리가 뒤에서 다가왔어요. 형, 인연들 그냥 처리하고 가죠. 귀찮아졌어. 처리. 그 단어에 지민이 흐느꼈습니다. 서연의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랐어요. 그녀는 지민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끝내야 했죠. 하지만 아직도 망설였어요. 정체를 드러내면 임무가 실패할 수도 있었으니까요. 잠깐만요. 우리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보내주세요. 서연이 마지막으로 호소했습니다. 도철이 코웃음을 쳤어요. 이제 와서? 넌 이미 너무 많이 봤어. 그가 칼을 휘둘렀습니다. 위협하려는 동작이었지만 서연의 훈련된 눈에는 모든 게 보였어요. 궤적, 속도, 각도. 그녀의 몸이 자동으로 반응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꾹 참고 뒤로 물러났어요. 연기를 계속했죠. 일부러 비명을 지르며 넘어지는 척했습니다. 도철이 만족스럽게 웃었어요. 그래. 그렇게 겁먹은 표정이 더 어울려. 하지만 흉터 남자는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빛이었습니다. 형, 이 여자 뭔가 이상해요. 아까 제 손목 친 거 보통이 아니었어요. 그럼 뭐 어쩌자고? 여기서 신문이라도 하자고? 빡빡머리가 짜증을 냈어요. 빨리 처리하고 가죠. 경찰들이 수색 범위를 넓히기 전에 다른 곳으로 가야 해요. 처리, 또 그 단어가 나왔습니다. 서연은 바닥에 앉은 채로 상황을 계산했어요. 3명, 1명은 칼을 들고 있고 나머지도 분명 무기를 숨기고 있을 거예요. 지민을 지키면서 3명을 제압하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하지도 않았죠. 더 이상은 무리야. 서연이 결심했어요. 정체가 드러나더라도 지민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때였어요. 이거. 빡빡머리가 서연의 배낭을 뒤지다가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특수 통신 장비였어요. 이게 뭐야?
일반 무전기가 아닌데 서연의 심장이 멈출 것 같았습니다. 끝났어요. 이제 변명할 수도 없었죠. 도철의 표정이 돌변했습니다. 분노와 두려움이 섞인 표정이었어요. 2년들 진짜 경찰이었어? 아니면 국정원? 흉터 남자가 긴장하며 주위를 둘러봤어요. 젠장, 우리 함정에 걸린 거야? 빡빡머리가 당황해서 소리쳤습니다. 상황이 급변했어요. 그들의 두려움이 더 큰 폭력성으로 바뀌고 있었죠. 일단 2년들부터 처리해. 도철이 칼을 들고 서연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진짜였어요. 정말로 찌르려는 것이었죠. 서연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차갑고 날카롭게. 더 이상 연기는 없었어요. 그녀는 707 특임단의 김서연 상사였으니까요. 시간이 느리게 흘렀습니다. 도철의 칼이 서연을 향해 다가왔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모든 게 선명하게 보였죠. 칼의 각도, 도철의 무게중심, 그리고 빈틈. 서연이 움직였습니다. 번개처럼 빠르게. 그녀의 왼손이 도철의 손목을 잡았어요. 동시에 오른손으로 그의 팔꿈치를 쳤죠. 탁, 정확한 타격이었습니다. 도철의 팔에 힘이 빠졌어요. 악, 칼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멈추지 않았어요. 그녀의 무릎이 도철의 복부를 가격했죠. 컥, 도철이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며 앞으로 숙였습니다. 서연은 그의 뒷목을 잡고 바닥으로 내리쳤어요. 쿵, 도철이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의식을 잃은 건 아니었지만 일어날 수 없었죠. 이 모든 게 2초도 안 걸렸어요. 뭐야? 빡빡머리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연을 봤습니다. 서연이 천천히 일어났어요. 그녀의 눈빛은 이제 완전히 달랐죠.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마치 검은 표범 같았어요. 도철이 흉터 남자가 쓰러진 도철을 보고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재빨리 주머니에서 칼을 꺼냈어요. 2년, 뭐야 너. 그가 칼을 휘두르며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에게는 너무 느렸어요. 마치 슬로우 모션을 보는 것 같았죠. 서연이 옆으로 살짝 비켰습니다. 칼이 허공을 갈랐어요. 그녀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였습니다. 남자의 손목을 잡고 비틀고 꺾었어요. 으아악, 비명과 함께 칼이 떨어졌습니다. 서연은 그의 팔을 등 뒤로 꺾으며 바닥에 엎드리게 했어요. 그리고 무릎으로 등을 눌렀죠. 움직이면 팔이 부러져요. 서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감정이 없었어요. 지민이 놀란 눈으로 서연을 봤습니다. 평소의 따뜻한 상사님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지민아, 괜찮아? 서연이 지민을 돌아봤을 때 그녀의 눈빛이 잠시 부드러워졌습니다. 네, 상사님. 지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때였습니다. 으아, 빡빡머리가 뒤에서 달려들었어요. 그의 손에는 나무 몽둥이가 들려 있었죠. 서연은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엎드린 남자를 놓아주며 몸을 낮췄어요. 몽둥이가 머리 위를 지나갔죠. 서연이 뒤로 돌며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회전하는 힘을 이용해 발차기를 날렸어요. 퍽, 정확히 빡빡머리의 옆구리를 가격했습니다. 컥, 그가 옆으로 날아가 나무에 부딪혔어요. 서연은 빠르게 다가가 그의 목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특수한 지점을 눌렀죠. 빡빡머리의 눈이 풀리며 의식을 잃었어요. 서연이 그를 조심스럽게 바닥에 눕혔습니다. 죽이지는 않았어요. 그녀는 정확히 얼마나 힘을 써야 하는지 알고 있었죠. 헉,
흉터 남자가 바닥에서 일어나려 애썼습니다. 팔은 여전히 아팠지만 도망치고 싶었어요. 서연이 그를 내려다봤습니다. 도망치지 마세요. 다치고 싶지 않으면. 그녀의 목소리에는 경고가 담겨 있었어요. 남자가 절망적인 표정으로 서연을 봤습니다. 대체 뭐야 너. 무슨 경찰이 이래. 서연이 작게 한숨을 쉬었어요. 경찰이 아니에요. 그녀가 군번줄을 꺼내 보였습니다. 707 특임단 김서연 상사입니다. 707 특임단. 그 이름을 듣자 남자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한국 최강의 대테러 특수부대 707. 도철이 바닥에서 신음하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서연이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이제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그때였어요. 김서연 상사님. 갑자기 한 명이 크게 외쳤습니다. 서연이 놀라 돌아봤어요. 목소리의 주인은 가장 뒤에 쓰러져 있던 빡빡머리였습니다. 그가 힘겹게 일어나 무릎을 꿇었어요. 김서연 상사님. 저예요. 한준호입니다. 서연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한준호? 그 이름은 낯익었어요. 하지만 어디서? 3년 전 인천 지하철.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상사님이 저를 구해주셨잖아요. 순간 서연의 머릿속에 기억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3년 전 인천 지하철 폭탄 테러 사건. 연기로 가득한 지하철역. 쓰러진 경찰관. 그를 구하기 위해 뛰어들었던 자신. 한준호 경사. 서연이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어요. 준호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예, 그때 그 한준호입니다. 상사님이 살려주신. 도철과 흉터 남자가 당황한 표정으로 준호를 봤습니다. 야, 준호야. 이게 무슨. 형. 죄송합니다. 준호가 고개를 들었어요.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이분이 제 생명의 은인입니다. 서연이 천천히 준호에게 다가갔어요. 그녀의 눈빛이 복잡했습니다. 준호가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어요. 그때 부상이 너무 심해서 경찰을 그만둬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가족을 먹여 살려야 했는데 다른 일을 찾을 수가 없어서. 서연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때의 준호는 정의감 넘치는 젊은 경찰이었어요. 시민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었던 사람이었죠. 그런 그가 지금은 정말 죄송합니다. 준호가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도철이 어색하게 일어나 앉았습니다. 흉터 남자도 상황을 파악한 듯 했어요. 준호를 구하고 테러범이랑 싸웠다는 그 여군. 그들의 시선이 서연에게 쏠렸습니다. 이제는 두려움뿐만 아니라 존경심도 섞여 있었어요. 서연이 준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한준호 씨.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어요. 준호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로 얼룩진 얼굴이었어요. 그때 당신은 용감했어요. 시민들을 대피시키다가 다쳤죠. 서연이 준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런 당신이 왜 여기 있는지 안타깝네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지민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그녀도 이제 상황을 이해한 듯 했어요. 도철이 머리를 긁적이며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은인을. 아니, 그도 어색해하며 서연에게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몰랐습니다. 흉터 남자도 황급히 사과했죠. 저도 죄송합니다. 그런 분인 줄 알았으면.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조금 전까지 위협적이던 조폭들이 이제는 어색하게 사과하고 있었죠. 서연이 일어났습니다. 일단 다들 진정하세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권위가 있었어요. 모두가 그녀를 주목했죠. 서연이 세 사람을 차례로 봤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서연의 눈앞에 3년 전의 그날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2022년 6월 15일 인천 지하철 2호선 출근 시간대의 붐비는 플랫폼에 갑자기 콕발음이 울렸어요. 사람들의 비명, 연기, 그리고 혼란. 그때 서연은 민간인 복장으로 임무를 마치고 돌아가는 중이었죠. 하지만 폭발음을 듣는 순간 그녀는 본능적으로 현장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모두 밖으로 빨리 대피하세요. 연기 속에서 한 젊은 경찰관이 시민들을 대피시키고 있었어요. 그가 바로 한준호였죠. 준호는 자신의 안전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시민들을 구하는 데만 집중했어요. 넘어진 노인을 일으켜 세우고 울고 있는 아이를 안고 뛰었죠. 그때 두 번째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천장의 일부가 무너져 내렸어요. 준호는 한 여성을 밀어내며 자신이 대신 파편을 맞았습니다. 그가 쓰러졌어요. 등에서 피가 흘렀죠. 서연이 그를 발견한 건 그때였습니다. 일어나요. 서연이 준호에게 달려갔어요. 하지만 그는 의식이 흐릿했죠. 시민들 더 있어요. 안쪽에 피를 흘리면서도 준호는 다른 사람들을 걱정했습니다. 서연의 마음속에서 뭔가가 뜨거워졌어요. 이런 사람을 죽게 둘 수는 없었죠. 제가 데리고 나갈게요. 걱정 마세요. 서연이 준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하지만 그때 검은 복면을 쓴 남자가 나타났어요. 테러범이었습니다. 움직이면 다 죽어. 그의 손에는 폭탄 스위치가 들려 있었어요. 서연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녀는 준호를 조심스럽게 바닥에 눕혔어요. 그리고 천천히 일어났죠. 당신이 원하는 게 뭐죠? 서연이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테러범이 히스테리하게 웃었어요. 세상에 복수하는 거야. 모두 다 같이 죽는 거지. 그가 스위치를 누르려 했습니다. 그 순간 서연이 움직였어요. 표범처럼 빠르게. 그녀의 발이 테러범의 손목을 정확히 가격했습니다. 스위치가 날아갔어요. 뭐야? 테러범이 칼을 꺼냈습니다. 서연과 테러범의 격투가 시작됐어요. 칼이 번뜩이고 주먹이 오갔습니다. 서연은 맨손으로 칼을 든 상대와 싸웠어요. 그때 준호가 희미한 의식 속에서 그 장면을 봤습니다. 여자 혼자서 테러범과 싸우는 모습. 믿을 수 없었어요. 서연이 테러범의 칼을 빼앗아 멀리 던졌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타격으로 그를 제압했죠. 하지만 끝이 아니었어요. 3분 뒤에 큰 폭탄이 터진다. 막을 수 없어. 쓰러진 테러범이 미친 듯이 웃었습니다. 서연은 망설이지 않았어요. 그녀는 다시 준호에게 달려갔습니다. 일어나요, 빨리. 하지만 준호는 너무 많은 피를 흘렸어요. 혼자 걸을 수도 없었죠. 서연이 준호를 등에 업었습니다. 꽉 잡아요. 그녀는 출구를 향해 뛰기 시작했어요. 무너진 잔해들, 연기, 어둠, 모든 게 그들을 막았지만 서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단이 나타났어요. 지상까지 3층. 서연의 다리가 떨렸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뛰어올랐습니다. 2층, 1층. 마침내 햇빛이 보였어요. 그들이 밖으로 나온 직후 거대한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지하철역이 무너져 내렸어요. 서연은 준호를 안전한 곳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녀도 지쳐서
주저앉았죠. 준호가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당신은 유구, 그냥 지나가던 사람이에요. 서연이 미소 지었어요. 곧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준호를 싣고 가는 구급차를 보며 서연은 조용히 현장을 떠났어요. 그녀는 영웅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었죠. 현재로 돌아왔습니다. 준호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나중에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간호사가 말해줬어요. 군인처럼 보이는 여자분이 저를 업고 뛰어왔다고.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CCTV로 확인했죠. 상사님이었어요. 707 특임단 마크가 찍힌 옷을 입고 계셨거든요. 서연이 조용히 들었습니다. 준호가 계속 말했어요. 하지만 척추 부상이 너무 심해서 더 이상 경찰 일을 할 수 없었어요. 그의 얼굴에 고통스러운 표정이 스쳤습니다. 아버지가 아프시고 동생들은 아직 학생이었어요. 제가 가장이 되어야 했죠. 도철과 흉터 남자가 불편한 표정으로 서로를 봤어요. 준호의 사연을 처음 듣는 듯했죠. 처음엔 경비 일을 했어요. 하지만 몸이 안 따라줬죠. 그러다가 준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철이 형을 만났어요. 일단 먹고 살아야 한다고, 잠깐만 하면 된다고 했죠. 그가 자조적으로 웃었어요. 잠깐이 3년이 됐네요. 서연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정의를 위해 싸우던 경찰이 생활고 때문에 범죄자가 되었다니. 준호야. 도철이 어색하게 준호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왜 그런 얘기를 안 했어? 우리가 알았으면 뭘 어떻게 해요? 형, 다 제 선택이었는데. 준호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서연이 준호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한준호 씨. 준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때 당신은 진짜 경찰이었어요. 시민을 위해 목숨을 걸었죠. 서연의 눈빛이 따뜻했어요. 그런 당신이 아직 마음속에 있다면 지금이라도 돌아갈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아직 늦지 않았어요. 서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때 구하려 했던 시민들을 기억하세요. 그들을 위해서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준호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어요.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서연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지민이 다가와서 휴지를 건넸습니다. 준호가 고맙다는 듯 받아들었어요. 흉터 남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기,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죠? 서연이 세 사람을 차례로 봤어요. 그건 여러분의 선택에 달렸어요. 도철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준호 생명의 은인한테 칼을 휘둘렀으니 천벌 받을 일이네. 그가 서연에게 고개를 숙였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몰랐다고 해도 변명이 안 되죠. 흉터 남자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준호를 구해주셔서. 서연이 놀랐어요. 조폭들 사이에도 이런 의리가 있구나. 준호가 일어섰습니다. 비틀거렸지만 눈빛은 확고했어요. 형들, 저는 자수할 거예요. 도철과 흉터 남자가 놀라 준호를 봤습니다. 뭐, 준호야 너, 상사님 말이 맞아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준호의 목소리에 결의가 담겼습니다. 제가 경찰이었을 때의 저를 기억해요.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요. 그가 서연을 봤어요. 비록 전과자가 되겠지만 죗값을 치르고 새 출발하고 싶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결정이에요. 준호가 도철과 흉터 남자를 봤습니다. 형들도 같이 가요. 우리 이제 그만하죠. 도철이
망설였어요. 하지만 준호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고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너 말이 맞다. 이제 그만해야지. 흉터 남자도 한숨을 쉬며 동의했어요. 어차피 평생 도망 다닐 수도 없고 차라리 깨끗하게 죗값 치르는 게 낫겠네. 세 사람이 서로를 봤습니다. 두려움도 있었지만 동시에 안도감도 보였어요. 더 이상 도망 다니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 서연이 일어섰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자수하면 형량도 줄어들 거예요. 준호가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상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두 번째 생명을 주셔서 이번엔 스스로 선택한 거예요. 서연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게 진짜 새로운 시작이죠. 서연이 휴대전화를 꺼내 들었습니다. 하지만 준호가 급히 손을 들어 막았어요. 잠깐만요. 상사님, 준호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제가 먼저 드릴 게 있어요. 도철과 흉터 남자가 불안한 표정으로 준호를 봤어요. 하지만 준호는 이미 결심한 듯 했죠. 저희가 숨어 있는 곳이 여기만이 아니에요. 준호가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강원도 쪽에 더 큰 은신처가 있어요. 거기엔 정말 위험한 사람들이 있죠. 서연의 표정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죠? 마약 거래상들이에요. 다음 주에 큰 거래가 있다고 들었어요. 도철이 당황해서 준호를 잡았습니다.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형, 이제 끝내야 해요. 준호가 도철의 손을 부드럽게 뿌리쳤어요. 우리가 계속 이렇게 살면 더 큰 죄를 짓게 될 거예요. 그가 다시 서연을 봤습니다. 눈에는 결연함이 가득했어요. 이게 제가 드릴 수 있는 최소한의 속죄입니다.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자세히 말해주세요. 준호가 주변을 살피고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강원도 평창 근처 폐가예요. 겉으로는 버려진 집처럼 보이지만 지하에 큰 공간이 있죠. 서연이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지민도 옆에서 머릿속으로 정보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다음 주거래 날짜는 정확히 언제죠? 목요일 새벽 3시예요. 부산에서 배로 들어온 물건을 받는다고 했어요. 흉터 남자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준호야, 너 정말 우리 다 죽을 수도 있어. 이미 죽은 삶이었잖아요. 형. 준호의 목소리에는 쓸쓸함이 묻어났어요. 매일 경찰 피해 도망 다니고 가족들한테도 얼굴 못 보이고 이게 사는 거예요? 도철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준호의 말이 맞았어요. 그들의 삶은 이미 감옥과 다름없었죠. 서연이 준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용기 있는 결정이에요. 덕분에 많은 사람들을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준호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상사님께 받은 은혜를 이렇게라도 갚고 싶어요. 서연이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은혜를 갚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올바른 선택을 한 거죠. 그녀가 휴대전화를 들었어요. 제가 아는 경찰관에게 연락할게요. 자수하면 형량도 많이 줄어들 거예요. 그리고요. 준호가 주머니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어요. 여기 제가 아는 정보를 다 적어놨어요. 조직 구성원들, 연락처, 거래 루트. 그가 수첩을 서연에게 건넸습니다. 이거면 조직을 완전히 와해시킬 수 있을 거예요. 서연이 놀라 준호를 봤어요. 이런 걸 왜? 혹시 모를 때를 위해 준비했어요. 언젠가는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준호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경찰 습관은 못 버리나 봐요. 서연이 수첩을 받아들였어요.
묵직한 무게가 느껴졌죠. 이 안에는 한 사람의 결단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민이 다가와 말했어요. 상사님, 이분들을 안전하게 경찰서까지 데려다 줘야 하지 않을까요?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야겠네. 혹시 보복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하지만 준호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저희가 직접 가야 해요. 그의 눈빛이 확고했습니다. 스스로 걸어가야 진짜 자수죠. 끌려가는 게 아니라. 도철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준호 말이 맞아. 우리가 직접 가자. 흉터 남자도 동의했습니다. 어차피 결심했으면 끝까지 가야지. 세 사람이 서로를 봤어요. 두려움도 있었지만 동시에 해방감도 느껴졌죠. 서연이 다시 전화를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저 707특임단 김서연 상사입니다. 중부경찰서 강력계 최경위님 계신가요? 서연이 통화하는 동안 준호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언제 이렇게 파란 하늘을 마음 편히 본 적이 있었나 싶었죠. 가족들 얼굴을 다시 볼 수 있을까요? 준호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도철이 준호의 등을 두드렸습니다. 볼 수 있을 거야. 떳떳하게. 서연이 통화를 마치고 돌아왔어요. 최경희 님이 직접 나오신다고 해요. 자수하는 거니까 수갑은 채우지 않을 거예요. 준비됐나요? 예.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확고했죠. 이제 정말로 새 출발을 하고 싶어요. 서연이 미소 지었습니다. 일행이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걸으면서 준호가 말했어요. 상사님, 제가 나중에 출소하면. 그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떳떳한 모습으로 찾아뵙고 싶어요. 기다릴게요. 언제든 환영이에요.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산 아래 주차장에 도착했을 때 경찰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최경희가 내려서 서연에게 경례했어요. 김 상사님, 오랜만입니다. 최경희님, 고생 많으십니다. 두 사람이 악수를 나눴어요. 최경희가 세 사람을 봤습니다. 자수하시는 분들이시죠? 일단 차에 타시죠. 준호가 차에 타기 전 마지막으로 서연을 돌아봤어요. 상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서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준호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경찰차에 올랐어요. 차가 떠나가는 걸 보며 서연과 지민은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상사님, 정말 대단하세요. 지민이 감탄하며 말했어요. 뭐가요? 그 사람들을 변화시킨 거요. 폭력이 아니라 마음으로. 서연이 겸손하게 웃었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선택한 거예요. 전 그저 기회를 준 것뿐이죠. 두 사람은 다시 산을 향해 걸었어요. 햇살이 나무숲 사이로 쏟아져 내렸어요. 바람도 상쾌했죠. 서연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북한산 정상이 저 멀리 보였습니다. 서연은 발걸음에 힘을 주었어요. 앞으로도 그녀가 가야 할 길은 멀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았어요. 그 길이 단순히 적을 제압하는 길이 아니라는 걸. 사람을 구하고 희망을 주는 길이라는 걸. 그것이 진정한 특수부대원의 사명이었습니다. 서연은 미소 지으며 정상을 향해 걸었어요. 즐거우셨나요? 주인공의 사이다 같은 시원한 사연이었습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